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챗 베이커의 54년 챗 베이커 싱스 그 유명한 앨범에 있던 I Fall in Love Too Easily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미에 챗 베이커의 그 온갖 약물과 방탕한 삶, 모든 아는 이들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동년배인데 그리고 같은 악기인 트럼펫을 연주했는데 동시대에 근데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요절한 뮤지션, 그 뮤지션이 클리포드 브라운이죠. 트럼펫터. 정말 챗 베이커랑 정반대네. 그렇죠. 챗 베이커가 29년에 태어나고 1930년에 이제 1년 후에 태어났는데 둘이 한 10개월이니까 둘이 거의 친구 같은 나이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챗 베이커가 멀리 동부에서 발표한 클리포드 브라운의 이 트럼펫 연주를 들었으면, 야, 얘는 완전히 나랑 다르네. 근데 와, 죽인다 했을지도 모를 그런 트럼펫 솔로가 들어있는 곡으로 연주로 정했습니다. 108번째 꽃고무는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 1955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스터디 인 브라운이라는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은 체로키입니다. 클리포드 브라운이 1930년에 태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1951년. 물론 10대부터 이제 연주를 했고, 뭐 교통사고 당해서 잠깐 멈춰 있을 때 디지 길레스피가 너 계속 연주해야 돼 해서 이제 5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게 1956년이니 대략 한 5년 정도를 불같이 살다가 간 뮤지션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그 54년부터 2년간 결성해서 활동했던 밴드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 재즈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드밥 밴드다. 이 앨범 스터디 인 브라운은 1955년 2월에 캐피탈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앨범인데요. 우선 이제 멤버를 살펴보면 트럼펫의 클리포드 브라운, 그리고 공동 리더인 맥스 로치,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해롤드 랜드, 피아노의 리치 파웰, 베이시스트는 조지 모로우, 이렇게 해서 5분이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첫 곡이 체로키라는 곡입니다. 5분 한 44초, 5초 정도 되는 듀레이션의 곡인데요. 5분 44초 하면 제 기준에는 굉장히 짧은 곡이거든요. 근데 1초도 뺄 소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엑기스의 연주를, 하드밥을 담은 곡이고요.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역시 많은 평론가들과 재즈 팬들이 추앙하는 트럼펫 솔로,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솔로인데요. 제가 이번에 한번 재봤어요. 연주가 딱 시작되고 나면 한 1분 15초 있다가 트럼펫 솔로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펫 솔로가 한 1분 30초 동안 나오는데, 그 연주가 지금도 유튜브에 체로키를 치면은 클리포드 브라운의 그 트럼펫 솔로를 젊은 뮤지션들이 그냥 흉내내서 그대로 연주하는 거가 마치, 그러니까 거의 그 트럼펫 솔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트럼펫 솔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럼펫 솔로 네, 연주로 꼽히는, 그렇죠. 체로키 그 부분이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 근데 이 곡 체로키 연주를 듣다 보면은 클리포드 브라운의 트럼펫 솔로야 뭐 당연하고, 그 뒤를 잇는 해롤드 랜드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맛깔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리치 파웰의 피아노, 그리고 곡의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는 맥스 로치의 드럼, 조지 모로우의 베이스와 함께 합쳐진 그 리듬, 이게 아주 완벽한 연주다 하는 생각이 제가 재즈를 처음 공부할 때 들었을 때랑 오늘 아침에 들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보니 정말 훌륭한 연주이다. 어떤 미국 평론가가 클리포드 브라운에 대한 글을,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시작이 딱 이렇더라고요. 클리포드 브라운, 뛰어난 즉흥 연주자이자 재즈의 깨끗한 삶의 모델. 정말 훌륭하고 강렬한 트럼펫 솔로를 하는 재즈 연주자
이면서 이분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생활 청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소니 롤린스, 클리포드 브라운과 동갑내기죠.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던, 그리고 둘이 같은 밴드에서 클리포드 브라운 앤 맥스 로치 퀸텟의 소니 롤린스가 56년에는 가담하기도 하니까요. 소니 롤린스가 클리포드 브라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클리포드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니 롤린스도 마약 문제 갖고 조금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그걸 고쳐가는 과정에서 친구인 클리포드 브라운을 보고 많은 걸 느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소니 롤린스가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그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클리포드 브라운의 열정에 대한 또 동료 뮤지션의 증언이 있는데, 색소포니스트 루 도널슨, 1954년 아트 블레이키 퀸텟에서 같이 연주했던 루 도널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클리포드는 투어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나서 그는 다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입술과 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분의 열정이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뮤지션들에 대해서 그가 끼친 영향이 만 25살에 사망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20대 초반의 청년이 음악을 대하는 거나 삶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구나,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재즈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아이라 기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클리포드 브라운의 경우는 그가 들려준 특별하고 놀라운 연주가 똑같이 그대로 그의 특별한 인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가 연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은 그의 강렬함, 그의 악기에 대한 완전한 집중력과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그 트럼펫을 입에 물고 그 표정이 화보 사진은 아닐지라도 연주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그게 얼마나 이분이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에,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음악인 재즈에 정말 진심인지 그냥 표정만 봐도 그의 열정을 알 수 있는. 근데 이 클리포드 브라운이 1956년에 그의 나이 26살에 6월 24일 날 다음 공연을 위해서 시카고로 이동하던 도중에 자동차 사고로 빗길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망을 하는데, 모두 세 분이 돌아가시는데 클리포드 브라운, 이 밴드 동료인 피아니스트 리치 파웰 부인. 리치 파웰 부인. 그 리치 파웰 부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망을 함으로써 오래 살았다면 남겼을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만 25가지의 연주만 듣게 되는 건데요. Forever 27 클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박 작가님도 가끔 얘기하셨지만 27살에 사망한 위대한 뮤지션들, 지미 핸드릭스,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있고,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커트 코베인,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블루스 뮤지션인 로버트 존슨, 뭐 이런 분들이 모두 27살에 떠났다 그래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 아프게 하고 아쉬움이 남게 했는데, 이 클리포드 브라운은 그거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죠. 저는 요 앨범 중에 하나 추천할 게 있어. 뒤 보면 썬드라는 앨범 곡이 있어요. 네. 아, 트럼펫 연주 최고. 아니, 체로키 트럼펫 솔로가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솔로인 건 맞아요. 근데 썬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26살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약에는 손도 안 대던 당시 기준 희귀한 존재였던 클리포드 브라운이 그 누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건 정말이지 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근데 클리포드 브라운을 이제 생각하면서 조사하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는 클리포드 브라운과 아주 비슷한 나이에 사망한, 그
그것도 똑같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뮤지션이 있어서 그 뮤지션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뮤지션은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입니다. 그 유명한 빌 에반스 트리오의 베이시스트였죠. 109번째 꼬꼬무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 61년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서 All of You라는 곡입니다. 빌 에반스가 가장 반짝반짝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의 음악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요 시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요때 빌 에반스 트리오, 그 가운데 빌 에반스의 연주가 가장 반짝반짝했던 시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961년도 6월에 이 빌 에반스 트리오가 뉴욕의 그 유명한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2주 동안 공연을 했대요. 근데 공연의 맨 마지막 날은 리버사이드, 그 당시 이제 빌 에반스가 속해 있던 레코드 레이블인 리버사이드에서 녹음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인 6월 25일 날은 공연 전체를 그러니까 오후 공연, 밤 공연 전체를 다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통해서 나온 앨범이 이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앨범과 Waltz for Debby라고, 그러니까 라이브 앨범이 두 장이 나온 거죠. 가장 반짝반짝했던 시기라고 빌 에반스가. 근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반짝반짝함은 빌 에반스 혼자는 빛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두 멤버인 베이스의 스코트 라파로와 드러머 폴 모티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절의 트리오는 재즈 역사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한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과 을이 없어요. 뭐 리더가 있고 뭐 사이드맨이 있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이 없는 완벽히 평등한 연주를 해냈다. 그걸 지향했던 첫 번째 트리오라는 게 이 당시에 빌 에반스 트리오의 재즈 역사상의 의미가 아닌가 하고요. 그 중에서도 베이시스트 스코트 라파로는 그간 재즈 밴드에서 베이스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리듬 섹션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이 All of You란 곡에서도 나오는데 빌 에반스가 솔로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가 리듬만 맞추는 게 아니라 베이스도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상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베이시스트였다. 이 빌 에반스 트리오는 1959년에 결성이 돼갖고 61년 6월까지만 2년밖에 이 역사적인 트리오가 활동을 못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스코트 라파로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유지가 안 됐던 건데 요 기간 동안에 59년부터 61년 중후반까지 리버사이드 레코드에서 낸 앨범이 4장인데 이걸 이제 재즈 팬들이 리버사이드 4부작이라고 부르는데 59년 앨범이 포트레이트 인 재즈, 뭐 가장 유명한 빌 에반스 앨범이기도 하고 61년도 초에 녹음한 게 Explorations라는 앨범이 있고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와 Waltz for Debby, 빌리지 뱅가드에서 라이브 앨범 2장을 합쳐서 이 4장이 리버사이드 4부작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아까 그 꼬리를 물 때 연결고리로 삼았던 이 베이시스트 스콜 라파로가 1961년 6월 25일 날 이 앨범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녹음을 하고 열흘 후에 7월 6일인데 열 하루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앞선 꼬꼬무였던 클리포드 브라운이 사망을 했던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이유로 해서 갑자기 사망을 해서 마치 어떤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표현하던데 일생일대의 기적적인 해우라고 빌 에반스와 스코트 라파로의 만남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한 소울메이트를 잃은 빌 에반스가 몇 개월간 집에서도 공식적인 연주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었다고 할 정도니 이 스콧 라파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몇 번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장에서 책을 꺼냈는데 이게 열어보니까 제가 98년도에 산 책이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재즈 에세이 포트레이트 인 재즈인데
이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그렇죠. 합본으로 나와요. 합본으로 이게 1, 2 나왔었는데 90년대 말에 그렇지 이건 2000년대 계속 앨범으로 따지자면 리슈 되면서 계속 두꺼워지고 그렇게 된 책인데 이 책에서 빌 에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콧 라파로를 잃은 빌 에반스에 대해서. 라파로가 죽은 후 에반스는 레귤러 베이시스트를 몇 명 맞이하였지만 스콧 라파로와 함께 비전했던 자발적인 독창성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베이시스트들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뭐 에디 고메즈나 척 이스라엘이나 훌륭한 동료가 되었지만 스콧 라파로와 함께 했던 만큼의 그 자발적인 독창성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얼마나 또 이 스콧 라파로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중략하고 뒤쪽에 이런 표현을 써요. 잃어버린 단 한 번의 숙명적인 사랑처럼. 그러면서 빌 에반스 트리오가 함께했던 리버사이드 4부작에 대한 이야기를 무라카미 하루키가요. 이 앨범들 속에서 빌 에반스의 연주는 불평의 여지가 없을 만큼 훌륭하다. 우리는 인간의 자아가 그것도 상당한 문제를 껴안고 있었을 자아가 재능이란 여가장치를 통과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땅으로 톡톡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조금 과하다 싶은 미사여구인데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재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사실 빌 에반스는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들어오지 제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20대에 듣는 빌 에반스, 30대에 듣는 빌 에반스, 40대, 그리고 지금 50대가 되어서 듣는 빌 에반스가 좀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걸 지금까지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뱅가드를 들으시고 이들이 스튜디오에서 만난 앨범은 포트레이팅 재즈, 익스플로레이션 이런 거였구나 해서 빌 에반스를 아시고 그 다음에 빌 에반스가 스콧 라파로를 잃고 나서 다시 재기하면서 멤버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의 빌 에반스 트리오를 유지해 나갔던 그런 음악을 들으시면은 빌 에반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